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당을 향해 내란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2.3 비상기업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인데요. 먼저 진기훈 기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지난 1차 집행 시도 때보다는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28분쯤에 공조본의 수사기관 차량들이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5시 27분쯤에 이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조본이.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공조본 관저 앞에 도착을 한 시간부터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7시 34분에 이 공조본의 수사 인력들이 관저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1차 저지선, 그러니까 차벽 등으로 막혀져 있었던 이 1차 저지선을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 1차 저지선을 뚫는 데만 3시간가량이 걸리기도 했고, 이 와중에서는 뭐 이제 그 집행 저지 인력을 막아서 저지 인력들을 뭐 공조본이나 경찰 인력들이 밀고 들어가면서 뭐 약간의 충돌도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와서 뭐 이제 그런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윤곽근 변호사가 와서 또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7시 34분에 관저 진입을 해서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 그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이후에는 2, 3차 저지선은 연달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2차 저지선, 그러니까 차벽을 우회해서 이제 2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7시 57분, 거의 8시가 다 된 시간에 관저 앞 철문, 사실상 3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철문 앞에 공조본 인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8시 22분에 이 철문이 열려서 이제 차량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시 40분쯤에는 변호인단과 함께 이 공조본의 수사 인력들이 자진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좀 협의를 타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이후 20분이 지나서 10시 53분에 윤 대통령이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11시부터 조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포영장의 집행, 1차 공수처의 집행에선 실패했지만 2차 집행에서는 체포가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건 의원께서는 오늘의 체포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체포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뭐 기분이 좋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참담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하루속히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인데, 이렇게 바늘에 허리 매듯이 지금 이 체포 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과연 이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목적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좀 만시지탄의 감이 좀 있고요.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 과정이 살아있음을 좀 확인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그 내란의 수개의 피의자로 지금 탄핵이 되어 있고, 그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 거기에다 또 그 소환 통보에 불응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또 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인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일 만에 이제 체포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유혈 충돌이라든지 뭐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은 없이 이제 이렇게 영장이 집행이 된 건 대단히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덧붙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되기 직전에 미리 찍어둔 한 2분 50초 정도 되는 분량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대국민 영상 메시지의 내용은 그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밝혀왔던 입장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사건이 없는 공수처의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은 여전히 불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수사에 본인이 뭐 이제 이 불법 수사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경호처 인력들과의 이 공수처와 경찰 인력과의 그 무력 충돌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공수처 조사에 임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불법이고 이 불법 수사의 결과로 청구된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집행도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사법 절차에 응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을 한 그런 입장 발표가 윤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나왔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의 이제 영상 담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대통령님의 담화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네. 확실히 순서를 우리가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순서 있게 나가는 게 좋겠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됨으로써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적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신속하게 이 상황이 해결될 텐데 지금 공수처에서 좀 뭐랄까 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관할 법원을 제대로 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무리하게 체포를 함으로써 이 과정이 순조롭게 신속하게 가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이렇게 48시간 동안 하면 이 조사를 하는 동안에 내일 그 헌재의 기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대통령 측에서는 저기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테고 연기를 해달라 그럴 테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상황의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는 체포였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죠. 소위 말해서 개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구속해서 기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찰과 공조부를 꾸려서 국방부 등과 같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했던 체포영장도 경찰과 같이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 영장 발부가 뭐 불법이다라든지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고 그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곳이 법원이면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도 알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보수층 결집을 통해서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 헌재에서 좀 좋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과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까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영상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해당 글 내용도 앞서 뭐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앞서 영상 메시지로 남겼던 내용과는 크게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대로인 점이 있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 위법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지금 뭐 수사에는 임하게 된 일단은 영장 집행은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또 맞서 싸워 나가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뭐 영상 이제 메시지에 이어서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다시 한번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자필로 된 이제 글을 올렸죠.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과거 처음에 두 번째 담화로 기억을 합니다만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마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주장이 있으시죠. 네. 그런 주장들이 이제 국민적 공감을 받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도 파악해가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좀 저희가 다루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측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4대 가짜뉴스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데 4대 가짜뉴스를 매개로 해서 보수층을 지금 결집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부정선거는 지난 본회의 때 국회의장이 직접 질의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명백히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친구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는 저희 대한민국의 그 선거 시스템은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수기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개표하는 것을 거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추천한 참관인들이 거기에서 그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집계해서 그걸 전산에도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수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공모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부정선거의 내용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여야의 후보들이 다 같이 있는 참가인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한 이후에 검증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게 확인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저거를 구구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믿는 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선동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네,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그런 거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미 우리 투표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만 뭐 바구니 투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부재자 투표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특히 이제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히 그 점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으로 잠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넘어간 과정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다르게 경호처도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았고 군 병력도 없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기자 대상에서 전해지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차 저지선을 뚫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저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또 실제로 일부 경호처 인원들이 그 관저 정문 앞까지 또 내려와서 뭐 살짝 인간띠를 만드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게다가 또 이제 어저께 경호처에 또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었죠. 매뉴얼대로 경호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저지가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정문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게 된 이후에는 사실 차벽도 다 우회해서 지나갔고 그 공조본 인원들이 그리고 딱히 뭐 이렇게 뭐 막아서는 인원들도 없었고 또 이제 그 군의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 청사에 진입을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도 뭐 이따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군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공수처랑 좀 뭔가 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군 인력들이 투입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좀 쟁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입이 되지 않았고 경호처 인원들도 오늘의 체포 저지 작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 3차 철문도 뭐 이제 영장 집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냥 열어줬거든요, 사실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체포의 저지를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거나 그런 작전을 적극적으로 임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처 안에서 약간의 분열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까 윤석열 측 석도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공문 위조 부분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좀 이제 경호처에서의 저지가 조금은 생각보다 약했다. 이 부분은 원인은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 기관 간의 유혈 충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 경호처에도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이 본인이 오늘 이렇게 가는 것도 유혈 충돌을 막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뭐 자꾸 언론에서 분석하기에는 뭐 이렇게 경호처가 이렇게 뭐 이간책이 성공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판단으로 지금 직접 출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기관 간의 유혈 충동 부분은 막아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진단은 저는 약간 좀 틀린데요. 네. 뭐 화기를 사용하라, 뭐 총기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호처 중심으로 그 이제 처장이 사퇴하기 이전에는 그 화기 이게 그 결속력이 대단히 좋았는데 그 총기라든지 화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이 있으면서 와르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실 저는 이렇게 싱겁게 체포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와 경찰에서 심리전을 한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그 방해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한다든지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다. 그리고 재임용시 그리고 연금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경호처에 그 압박을 계속한 것이 좀 유효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관저의 내외가 그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55 경비단 있지 않습니까? 수방사 소속에 거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체포영장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또 지시도 내렸고요. 또 101과 202 경비단은 경찰 소속인데 경찰에서도 마찬가지 지시를 또 내렸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처장은 사퇴를 한 상태에서 강경파를 분류했던 그 누굽니까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도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가족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그런 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했고 또 마침 그런 그 부당한 상간의 명령에 불복했다 해서 항명죄로 기소당한 그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만큼 지난번에 우리 그 국회를 침달했던 개헌군들이 소극적으로 좀 대응했던 소극적으로 임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군인들과 그 경호처 직원들도 그런 거에 기로에 맞춰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기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야 입장에서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면서 좀 분위기 쇄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일찍 국민의힘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 체포되는 뭐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참담한 심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수처의 문제점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것이 어떤 우리의 그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상당한 좀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 들어온 걸 보면 관련해서 공수처 직권남용 고발 얘기도 들면서 과연 공수처의 존속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수처가 사실 출범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초창기에 뭐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황제 수사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국민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통신 사찰 문제도 있었고, 또 이때까지 사실 수사에서 그 성과를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꾸로 또 이번에 지금 그래서 그런지 어떤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좀 무리한 영장 그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이 상태로 두는 것이 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리 정치권에서 검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 공수처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히 1차 집행 실패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공수처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공수처가 인원도 작고 사실 예산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수사 능력에 있어서의 비판은 끊임없이 그냥 받아왔었죠.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 1차 집행 때에는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좀 치밀한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도 결여된 상태에서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실행 계획조차도 없이 들어갔다가 이제 실패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과 아주 치밀하게 해서 8일 만에 준비 계획을 철저히 짜서 이번에 이제 체포에 성공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뭐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지만 항상 처음에 만들어지면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시행착오들을 얼만큼 보완을 하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그 논의 탭을 올려놓고 하면 공수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안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에는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에 집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30여 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왔었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줄어든 규모로 이제 결집을 했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이렇게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제 관저 입구 앞에서 이제 인간띠를 두르고 또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은 이렇게 입장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망신 주기식의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위법 부당성을 주장을 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우리가 법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집행 과정이 굉장히 적법해야 하는데 이런 지금 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이렇게 청구한 영장을 집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법 질서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적법하게 진행을 하자 이런 입장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한때 이제 이 의원들과 이 지금 집행 인력들과 사이에 몸싸움도 좀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찰 쪽에서 이 의원들을 이동 조치를 하는 상황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부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뭐 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그
관저 진입 전에 공수처 인력들의 관저 진입 전에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이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44명에서 이번에 한 35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도부에서는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민주당하고 좀 다른 거는 네. 민주당은 주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당은 사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께서 이제 생각이 이제 다양하고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게 뭐 계엄에 대한 옹호라기보다는 적법 절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네. 관할권이 없는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 이런 절차가 계속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전혀 없는 것이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아마 그 의원분들이 가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적법 절차 부분 좀 준수해 달라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갔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럼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서 이의 신청에서 기각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한 것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거기 가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영남권 의원님들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언론에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도 몇 분만 좀 말씀드리면 김민전 의원의 이제 백골단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극우인 목사인 그 정강원 목사가 주도하는 그 자유통일당의 집회거든요. 거기에 가서 또 그 극우적인 발언을 또 김민전 의원이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국회 지금 징계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서울시장 출마설이 지금 있는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에 지금 뜻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제 필요한 자신들의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가하게 좀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그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그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하니까 그거에 터잡아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 지금 초유의 내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빨리 종결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여야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그 여야가 같이 그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것이 마무리되면 일상으로 국민들이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야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차후에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아직 이런 그 내란이 종식되지도 않고 국정 헌정 공백 상태가 계속 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야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쪽에 서로 사실 그 힘을 합쳐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반론 듣겠습니다.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뭐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절대 바쁘더라도 바늘 허리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 선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어떤 하자도 없이 진행해야 가장 빨리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 의원들께서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2차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오늘 오전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 새벽에 이제 비상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오늘 이제 새벽 6시에 의총을 했고 또 이어서 11시에 또 의총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그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내란 특검 이 상황을 빨리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법도 추진을 하고 지금 내란 국정조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빨리 이
이 내란 상태를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제 민생이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민생을 챙기는 그 수권 야당으로서의 모습도 같이 보이자라는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검법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서 이제 부결되면서 또 한 번 냈습니다. 이 외환 부분을 좀 넣어서 좀 분위기를 확대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법에서 다른 건 뭐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꾸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여건을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외환죄가 너무 넓어졌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환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전쟁 야기 혐의. 이번 개헌과 관련된 전쟁 야기 혐의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오물폰선에 대한 원점 타격이라든지 뭐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든지 NLL에서 북한의 그 저거를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조사해 보자는 거, 수사해야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것이 꼭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 유치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저 외환과 관련된 혐의들을 넣는 것이지 외환 유치죄라고 딱 지정해서 특정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게 제3자 특검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았고 또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발의를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는 16일 날 이제 본회의의 기간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라고 저희가 지금 기간을 정해서 지금 통지한 그 상태라서 아까도 의총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밤을 새서라도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셔야지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논의를 통해서 좀 좁혀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16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관련돼서 안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는 나오지만 어디까지 되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에 앞서서 아까 네. 외환 유치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대응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 뭐 현장의 지휘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게 외환 유치죄가 되나? 아까 말씀하신 뭐 국보법 위반이 되나?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그런 것을 거기에 어떤 죄로서 넣는다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빠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계엄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뭐 이 대통령께서 체포된 이런 날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일 또 의원총을 갖고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독소 조항,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조항 이런 거를 철저히 빼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걸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지금 헌법 77조에 보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였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당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빼면 됩니다. 그건 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헌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한정해서 특검에 넣자라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우려하는 지점을 빼고. 네. 예. 근데 어제 제가
그 화면에서 국정조사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우리 합참의장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런 일은 없다고 본인의 그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의 지휘관들이 그거를 못 믿고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조사를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니, 그 노상원 씨의 그 수첩에서도 그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노상원 씨의 수첩에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아니, 나왔다는 그래서- 글 글자 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려되는 지점은 덜어내고 그 의혹이 한정해가지고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없던 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여야 간의 합의의 지점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우면 일단 중요한 것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법을 빨리 발의해서 조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은 공수처가 과연 권한이 어느 정도 있길래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특검만 받으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외환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만 가지고 빠르게, 즉 내일 벌써 한다고 하니까 네.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외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안으로 좀 의견을 좀 드렸던 것인데 네. 그 포함해서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법안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민주당에 제시된 안이. 그러니까 내부에 논의 중이다라고만 하고 계세요. 저기 원내대표께서.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아까도 우리 원내 수석께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그럼 논의를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환과 관련된 그 혐의에 대해서도 정말 접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뭐 당장 그 외환 거를 예를 들어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합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외에도 뭐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인 합법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 국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 대해서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이제 의혹이 되는 것들을 좀 덧붙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안만 갖고 오면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밤이라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늘 준비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의총에서 이제 저희 입장이 정해질 테니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문제로 느끼는 거는 외환죄가 뭐 이렇게 뭘 덜어내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벌써 이 법원 행정처장께서 국회 입장을 밝히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그 기밀 사항들이 유출돼서 우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외환죄만 덜어지면은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안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내란 선동 선전죄. 네. 그래서 지금 벌써 국민들의 카톡도 다 검열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피의 사실 사실상 공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항들. 이것이 이제까지 모든 특검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덜어내고 해서 저는 아주 모범적인 특검 법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뭐 야당이 추천하는 그 특검이 문제라는 얘기를 그걸 갖고 계속 논지를 삼았었거든요. 네. 그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비토권조차도 다 없애버렸고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해결됐다. 그것도 하고 네. 비토권도 우리가 행사하지 있으니까. 않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만 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자꾸 붙이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내란죄와 관련된 내란 선전 선동행위도 대단히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선전 선동도 빼고 외환과 관련된 혐의도 다 빼면 뭐를 갖고 특검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원더 테이블 시켜놓고 논의를 좀 해서 협상을 해갖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 4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왔고 그리고 공수처도 2시 30분부터 브리핑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공수처 브리핑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지금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오고 나서의 이후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조사의 방식 등에 관련해서 우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이제 오전 조사로 이제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진행을 했고 조금 전인 오후 2시 40분부터는 이제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200쪽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지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전 조사에서부터 그렇고 윤 대통령은 지금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200쪽을 일단 다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어찌됐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이제 48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야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심야 조사의 기준 시간은 오후 9시부터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데 네. 뭐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뭐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이런 어떤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허가가 나기도 한다라고 이제 밝혀서 심야 조사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또 뭐 여담으로는 뭐 이제 점심 식사는 도시락 배달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상태였고 또 지금 계속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호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지금 사실은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그 구금 장소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근데 서울구치소지만 지금 여기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좀 취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건 경호처와 협의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서울구치소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이 외에는 뭐 이제 또 건강 문제 같은 것도 딱히 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가려면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런 탄핵 심판 참석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한 건 없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비슷한 시간에 입장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런 어떤 불법 영장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응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48시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장 청구를 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다 해라. 그래야지 적법법 절차가 완성이 된다. 이런 기존의 입장도 좀 확인을 했고요. 또 지금 이 어저께 이제 공수처가 공지를 했던 55경비단의 이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이거 위조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이 공수처가 오늘의 이제 집행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공수처의 이런 뭐 발표 내용 또 녹화나 뭐 진술을 많이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녹화는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녹화는 또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진술 거부권은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방어권으로서 주어진 권리니까 일단 그 체포에는 응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이 불법 수사라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네. 막 그 연장성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체포영장을 그렇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일 지금 또 헌재 공판기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방어권을 활용하면 큰 소득이 없을 텐데 너무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도 없다,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런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뭐 피의자의 방어권으로서 묵비권이 이제 주어져 그 권한으로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개헌과 내란과 관련된 그 모든 그 수사관 군인과 경찰 수뇌부들이 다 지금 그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발언만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그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을 입증하고 그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래도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 본인한테 도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이 또 헌법재판에서도 1차 변론기일에 이제 참석을 안 했었는데 그때는 또 그 이유를 가지고 무슨 이유를 들었었냐면 그 출석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2차 또 기일이기도 한데 마침 또 체포가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연동이 돼가지고 또 본인한테도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꾸 그 언론을 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자꾸 이렇게 그 선전선동하듯이 이렇게 프로파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그 수사기관과 그 헌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공수처에서는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게 남아있는 다음 일정,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구속영장 이제 48시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이제 48시간의 시간 동안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석방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앞서 공수처에서는 또다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일단 그런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석방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아마 출석을 할 것으로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입장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직접 본인의 혐의를 소명을 하고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신문 절차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구속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한테 20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20일을 한 수사기관에서 보통 이제 구속하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수사의 경우에는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렇게 10일씩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구속영장 발부 시점부터 열흘 차가 되는 시점에 아마 검찰로 이첩을 해서 그대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에는. 네. 지금 뭐 현재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이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보수의 대표하는 당이 아니라 극우의 모습을 갖고 가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 당이 듣고 반응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결국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집권을 위한 것이 당이지 않습니까? 집권하게 되면 온 국민의 목소리, 심지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 또 저희가 듣고 반응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저는 극우 정당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고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회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공당인 그리고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의원들이 그 자유통일당 소속인 목사가 집회하는 주도하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유통일당 합당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90도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극우 보수의 그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도나 이런 쪽에서의 이탈은 또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합리적 보수 이런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사태들을 수습하는 쪽에 좀 당력을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속한 국정 안정을 이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여야가 함께할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우리 민주당 측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탄핵을 남발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 기관이 많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된 지 하루 만에 탄핵당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런 권성동 대표가 되자마자 우리 이재명 대표 뵙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 그런 어떤 좀 무리한 탄핵은 빨리 좀 취소를 해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좀 운영되게 하자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된 얘기를 원래 또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던 것이 이제 민주당한테 아픈 얘기는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탄핵 사유 중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 철회 물론 이게 법률적인 용어의 네.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카톡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조기 대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모두 좀 서두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그 대선 얘기는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도 말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되풀이되지만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 국정 회복이 최우선이고 거기에 민생, 경제 챙기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대선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 하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포비아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 파면될 것이다 그리고 처벌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측에서도 그런데 그거보다는 다음 대선을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선에서 다시 제 정권을 다시 이제 그 재창출하려는 그런 거에 그 반사적인 그 기제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거로 좀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현재 내란의 이 상태, 그러니까 내란 수계의 그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원적인 비상계엄 이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그 우리가 민주당이 그 탄핵을 좀 많이 남발했다, 입법 폭주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러면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원적인 계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수단으로 그 이원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을 민주당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도 빨리 진행을 하고 수사 절차도 빨리 진행을 해서 이거를 종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소추안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가장 탄핵을 소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란죄로 돼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하는 이유는 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법률상의 위반이 있다고 소추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철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죠. 탄핵을 안 하겠다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게 빠져도 탄핵이 된다고 확신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일 리는 없으니까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러면 벌써 재판부하고 어떤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이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납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도를 걷는 것.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할 때 내란죄를 했다 그러면 내란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란죄 철회 관련해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그 헌법재판은 그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윤석열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계속 직을 유지시킬 거냐 안 시킬 것이냐라는 것만 결정하는 징계 절차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그 형법상의 그 형사 재판을 통한 것이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 이원적인 요소가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소추 사유서의 그 제작성이지 뭐 재의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얘기한 것도 있고요. 지금 모든 헌법학자라든지 헌재라든지 또는 그 법무부 이런 분들도 나와서 그렇게 해석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 그 이론이 다 정리된 내용인데 그 내란죄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리고 이미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친 그 변론 준비기일에서요. 이 헌재에서 다룰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엔 내란죄가 없잖아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만 가지고 헌재는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헌재도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논란은 이제 다 종식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 질문을 직접 받고 답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의 주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었고 이번에는 내란죄라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니까 주요한 부분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뭐 입장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나 아니면 박범계 그 법사위원장이며 다 그 권한대행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셨다가 또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와서 그래서 상황을 근데 이제 또 그걸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에 비춰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갖고 적합하지 않은 과거의 예를 자꾸 갖고 올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이 헌재 2차 변론기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헌재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진기훈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4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이제 2차 변론기일부터는 걸석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뭐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윤 대통령 당사자의 출석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제 변론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쟁점 정리, 지금 이제 쟁점이 정리된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신청과 이제 증거 목록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앞서 계속 언급해 주셨던 이제 이 내란죄 철회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논해져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좀 최종적으로 쟁점이 정리가 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이제 16일 내일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